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2번째 시간 2부 시작하겠습니다. 52번째 책으로는요. 열정과 이해관계라는 책을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고 열정대항 아주 그 어려운 개념을 하나 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왕이라든지 귀족 이런 사람들의 열정들을 좀 다른 열정 즉 돈 모으는 열정으로 좀 치환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아마 이 당시에 사상가들이 좀 고안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이해관계라는 게 네. 구원의 천사로 나타났다 이거죠. 네. 열정을 인간을 파괴적 열정에서 구원해줄 하나의 천사로 나타났는데 근데 한 18세기 좀 이게 후반으로 접어오면서 네. 이해관계라는 개념이 이제 좀 비판을 받기 시작해요. 네. 왜냐니까 뭐 보시에 같은 사람은 열정이나 이해관계나 둘 다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네. 그러니까 뭐 결국 뭐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이기심 그게 결국 이해관계잖아요. 네. 그게 따라 행동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기 욕구에 따라 충동적으로 휩쓸려 가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뭐 그게 현실의 사람은 없고 그냥 하나의 이해관계를 자기의 이해관계를 알고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또 누가 제대로 자기 이해관계를 알아낼 능력이 있냐 이거죠. 내 이해관계 뭔지 누가 제대로 아느냐 이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자기 이해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거의 뭐 신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결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8세기 후반에는 좀 많이 비판을 받거든요. 이해관계가. 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결국 계몽주의자들의 시대가 되면서 인간을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정이 그래 나쁜 건 아니다. 네, 네. 열정이 그래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가니까 뭐 이게 이해관계로 열정을 제압한다느니 대항 열정으로 뭐 서로 투쟁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개념이 조금 인기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라는 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뜻이 많았는데 네. 결국 물질적 이익만 딱 뜻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 책을 봐도 뭐 이해관계만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좀 더러운 세상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요? 문학 작품에도. 진짜로 딱 이해관계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인터레스트 아니면 뭐 또 이렇게. 다른 인터레스트. 말을? 인트레스트.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트레스트가 뭐 다 들어가는데 보통 거기 복수형이 들어가면 이익, 이해관계 뭐 요걸로 중점 쓰입니다만 뭐 다 네네. 같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국 이해관계가 결국은 예측성과 불변성을 준다는 점에서는 이 이해관계가 좀 사람들에게 질서라는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든 데는 아주 희망을 줬던 건 사실이죠. 그 이해관계가 근데 사람들에게 네. 사상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왕들에게 이게 잘 먹혔을까? 혹은 그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부터 시대는 이해관계의 시대야. 이렇게 예,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네. 뭐 어떻게 이게 퍼지게 됐다는 건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을 변화시키려면 제일 먼저 제도를 만들지만 제도에 대해서 또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럴 때 결국 제일 첫 번째가 그래서 중요한 게 관념을 바꾸는 거거든요. 관념을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느 천재의 어떤 사상가 이론가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기획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당시의 사회가 전쟁과 내전과 여러 가지 기후와 전염병 문제로 사회가 해체되고 사람들의 어떤 충동이 극에 달할 때 자, 이 사회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건설해야 될 건가 네. 새로 재건해야 될 건가 할 때 여러 사람들의 이제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아이디어들이 관념이 되어가지고 그 관념들이 책의 형태로 나오고 네. 논술의 형태로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으면서 또 아이디어가 찾아내는 제도지 네. 어떤 천재적인 개인이 뭐 딱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들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 개념이 나왔고 근데 그 개념이 또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비판을 또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관계 개념이 사람들에게 그 좀 많이 먹혀 들어갔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예측성이라든지 불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그런 이야기 하는데 돈을 버는 것만큼 물리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리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처음에는 돈을 적게 벌려고 하다가 돈을 좀 벌고 나면 무조건 다 많이 벌려고 하는 게 대부분 그쵸. 모든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돈은 보통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내가 욕망이 있었는데 그게 달성이 되면 좀 실망하게 되는 측면이 많잖아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허무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의 성욕이라든지 뭐 명예욕이라든지 어떤 자리 욕망 이런 것도 막상 해보고 나면 에이 별것도 아니네.
이런데 돈은 그렇지가 않군요. 유일하게 실망을 안 주는 데가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데가 돈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이 누구나 다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건 대부분 다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는 절대로 안 변하는 불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일 지금 사회를 유지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돈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해관계를 가장 중요시한다면 이거는 절대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계약이 필요한 거죠. 계약을 하면 자 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네가 이 일을 할 때 뭘 주고 받고가 된다. 이러면 이제 이게 이 돈이 주고 받고 하니까 가장 확실하니까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계약을 지켜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로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들이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까 홉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회 계약론이 만들어지게 된 게 또 이런 열정과 배경이죠. 이해관계의 이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권리를 지키고 나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한다. 얼마나 이게 합리적이고 내 그렇죠. 이기심을 충족하느냐 이거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렇죠. 그때는 그게 굉장히 좀 혁명적인 생각이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역사학자들 연구서를 보면 네. 지금 우리는 아주 계산적인 인간들이에요. 자본주의 인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척도가 어떤 금전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네. 그 다음에 뭐 우정도 따지고 애정도 따지고 가족도 따지고 평판도 따지고 명예 따지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지금 주된 척도는 금전의 유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 중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 사람들 보면 정말 순간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내 목을 벤다든지 우리 사마천 사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좀 믿음을 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갑자기 자기 그죠 자기 부모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바친다든지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돈 몇 푼에 그렇죠. 저러는 게. 저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고작 돈 몇 푼에 자기의 명예를 저렇게 팔아 넘기냐. 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 그 이해관계가 가장 불변이고 확고하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에 딱 충실한 사람들로 이제 이 사회가 만들어지면 이 사회는 안정적이고 질서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열정에 휘말리면 사람들이 결국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이랬다가 뭐 그러면 이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제가 읽은 추리 소설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마리아 비틀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 이 암살자들 나오거든요. 네. 킬러죠.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어. 거기 보면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 계속 나와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네. 그 계속 나와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거는 그냥 뭔가 마음에 끓이지 않느냐. 사람을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뭔가 아주 자그마한 벌레 하나 죽일 때도 뭔가 이게 딱 이 느낌이 뭔가 숨을 내가 거둔다는 그게 좀 그렇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그럼 본래 윤리 관습에 그렇다. 그걸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가고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나오냐면 사람이 누구든지 함부로 죽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회가 승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내가 무슨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죽고 죽였다. 그럼 계약이 성립 안 되면 이 사회가 제대로 지탱해 나가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국가의 권력이나 권위가 작동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사회는 이 사회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금지하는 거다. 오늘 죽고 내일 오늘 살고 내일 죽는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사회가 지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처벌한다는 거죠.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결국 사람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괴적으로 흡수하려고 하면 이 사회가 지탱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금전욕이야말로 어떤 열정과 달리 불변하고 완강하고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 이 욕구를 금전 욕구를 불변한 욕구를 딱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의 규칙이 되고 준칙이 되어 버리면 이제 이 사회는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된다. 안정적인 사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금전 욕구는 이제 해롭지 않다라는 특성까지 갖게 되는 거죠. 이 금전 욕구는 왜 해롭지 않느냐? 물론 나중에는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버블이 생겨나고 자본주의 역사에서 남의 버블도 나오고 튤립 버블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 금전욕은 무해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가 별로 덜하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뭐. 아무래도 그 이제 자본주의 발전이 좀 더 예. 산업혁명이나 좀 더 덜하기 전이니까. 그 이때는 뭐냐면 이렇게 봐요. 사람을 가장 순수하게 움직이는 것은 돈뿐이다. 그러니까 돈이 가장 순수하다 이거죠. 다른 어떤 열정보다 돈이 가장 순수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열정은 아주 위험하고 강포가인데 돈은 위험하지 않다. 딱 그 서로 간에 이제 파괴와 공포를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뭐 이 상업 자체가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최소한의 어떤 안전을 보장해 주니까 자본주의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아직 뭐 보기 전인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자본주의가 아주 극단으로 갔을 때 문제점을 보고 이제 마르크스는 그 반대적인 얘기를 맞습니다. 바로 이 꺼내신 나오죠.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마르크의 공산당 선언이 나온 건 바로 그 지금 이제 그 지금 말씀인 그렇게 무해하고 불변하고 달콤한 상업, 달콤한 자본주의가 네. 그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제 억압하고 인간 옥죄고 본성이 이제 나오냐 파괴되고.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 그게 사실 18세기에도 그 당시 뭐 노예 무역 이런 시대였잖아요. 네. 그런 시대 이 상업은 무해하고 인도적이다. 상업은 반폭력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웃기잖아요. 아니 프랑스에서 사실 뭐 다 유럽 나라들이 그 노예들 잡아가지고 막 팔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상업은 그래도 폭력하고 반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 흑인들은 같은 인간이라 생각을 안 했으니까 아마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품으로 네. 생각인 게 하나 있고 그렇죠. 또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상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군대라든지 해적보다 낫지 않냐 이거죠. 아, 워낙 그때 당시에는 뭐 네. 사람 죽이는 일이 뭐 네. 일상이니까. 죽이고 뺏어가고 이랬는데 그래도 상인들은 말 가지고 돈 주고 사는 거 돈 아니냐. 주고 사고 네. 말로 하지 않냐. 후리치든 우리한테 뭐 사기를 치든 뭘 하든 그러니까 그거보단 낫다. 군대 해적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야만적인 약탈에 비해서는 좀 온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는 좀 더 무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돈벌이는 캄이다 이거죠. 온순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침착하잖아요. 돈 버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상가들의 특징 있지 않습니까? 차갑죠. 차갑잖아요. 왜냐하면 침착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 말로 그러잖아요. 좀 성질이 급한 사람들, 무조건 열정적인 사람 무조건 지잖아요. 협상에서 지시요. 네. 왜냐하면 다 모든 패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협상가들은 결국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네.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지금 또 좀 대가를 지불할 용의도 있거든요. 지금 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단순한 탐욕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침착한 열정이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아 근데 어떻든 열정은 열정이면 네. 그래도 격렬한 열정이 침착한 열정을 이기지 않느냐, 더 세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영국의 이제 흉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침착한 열정하고 약한 열정을 구분하고 격렬한 열정하고 강한 열정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침착하면서 강한 열정이 격렬하면서 약한 열정을 언제든지 이긴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 말로 나중에 딱 한마디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근면하게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네. 이익을 얻겠다는 욕망이 쾌락을 얻겠다는 욕망을 억누르게 된다. 오.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죠. 네.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네.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이게 결국 쾌락을 얻겠다는 욕망을 억누른다는 거죠. 뭘 사고 싶어도 돈을 더 모으고. 네, 네. 네. 그게 바로 네.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이해관계의 어떤 캄, 네. 온순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욕망을 누르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소백지향 홍삼에서 네. 10+10 이벤트를 하는데 말이죠. 이럴 때 사야죠. 네, 10% 할인에 네. 10%는 또 기부를 하기로 와.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소백지향 홍삼에서 물건을 뭐 예를 들어 5만 원을 사면 네. 4만 5천 원에 사실 수 있고 또 5천 원은 착한이라는데.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께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욕망이야 뭐 굳이 우리가 네. 제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소백지향 홍삼 이번에 이벤트 할 때 꼭 놓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소백지향 홍삼 같은 경우에 그 선물로도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드리기도 너무 좋고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 드리기 너무 좋고 이제는 우리 몸도 챙겨야 할 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네 우리도 먹읍시다 여러분. 소백산의 향기를 받은 소백지향 홍삼 많이 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차가운 열정, 네, 강한 네. 열정 네, 네.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17, 18세기에 결국은
우리가 이해관계를 장려해가지고 네. 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정치 질서가 개선될 테니까 자 네. 이제 돈 모으고 돈 많이 모으라고 서로 장려해주고 인정해주자 이런 이제 사상적인 결론이 내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몽테스큐에. 네. 1번 타자가 몽테스큐거든요. 몽테스큐에는 이렇게 보여요. 결국은 가장 억제되어야 할 열정은 지배자의 열정이다 이거죠. 네. 군주가 네. 아까 말씀드린 전쟁을 일으키고 대규모 재난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정말 이 군주를 억제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군주를 뭐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교훈을 시키고 공부를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상업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환음하고 외환 거래를 이 사람은 중요시했거든요. 몽테스키에가요? 네네네. 어떤 오. 환음. 환어음. 예 예. 그 환 환이라는 게 이게 왜 뭐예요? 환? 환음은 뭐냐면 자 우리 음은 알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음 뭐였죠? 이제 물건값을 네. 예를 들면 내가 뭐 100만 원씩 팔았어. 네. 근데 당장 돈이 없어요. 네. 100만 원 외상. 그렇죠. 외상이죠. 외상 거래 해갖고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한 증서를 주는 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환음은 뭐냐면 내가 발행을 했잖아요. 네. 그럼 발행자가 소지자, 그러니까 환음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가졌지만 또 다른 사람이 팔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소지자한테 그 약속한 길에 주는데 그때 이 지급자가 제3자에게 보통 위탁을 하거든요. 자기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제3자가 이제 돈을 지급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배자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 돈을 그냥 뺏어가니까 방식을 고안해냈단 말이죠. 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지배자들이 지 맘대로 어떤 행위를 못하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브레이크가 된다는 거죠. 단계를 이렇게 몇 그렇죠, 개 그렇게. 거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물 거래 같은 것도 네. 유대인들이 만들었잖아요. 네. 항상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고정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자산을 유동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뺏기고 그 어떤 미래에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뭐냐 이거죠. 봐라 유대인들이 권력자에 대항해서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게 권력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네.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열정을 막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있네요. 그리고 권력자는 예전에도 자기가 나라에서 막 어떤 공채라든지 네. 이런 걸 많이 발행하잖아요. 국채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션 일으킨다. 음. 화폐를 평가절하시켜버리면 끝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화폐를 거의 뭐 완전히 바닥으로 치버리면 자기는 빚을 완전히 털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것도 함부로 못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 몽테스키에는 참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 법의 정신이 나옵니다. 비록 군주의 열정이 사악해지도록 부추긴다 할지라도 자기 재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군주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내가 사악하게 저 사람들 다 없애버릴 거야, 그 재산 다 빼앗을 거야 하더라도 자기의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유대인들이 똑똑한 게 아니고 그런 걸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네, 그렇죠. 유럽인들이 좀 만드는 것도 그렇죠.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이해관계를 지키기 네. 위해서 어떻든 사람들은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을 못 짓게 하니까 사람들은 다 굶어 죽잖아요. 유대인들.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리대금업을 네. 찾아야 되고 일단 미국에 왔는데 새로운 사회 갔는데 기존에 자기들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만들고 금융 사업에 뛰어들고 그 언론 프레스 사업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결국 유대인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되게 잘 만들어. 그걸 또 완벽하게.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결국 우리가 스피노자도 그렇고 이제 네. 몽테스키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재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사실 분란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을 가능하면 좀 금지하는 게 맞다고 봤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갈등과 모든 분쟁의 원흉. 시기심의 원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은 가능하면 국가가 다 소유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제한돼 있잖아요. 누군가 가지면 다른 누군가는 못 가진단 말이죠. 몽테스키에는 그럼 자기 스피노자가 지금 이 말한 건 스피노자. 네, 몽테스키에는 그럼 사윤 재산이 꽤 많았나요? 근데 몽테스키에도 우리가 지금 이 정도였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론을 전개하려면 네. 그 경제력이 보통 바탕이 돼야 되니까요. 네네. 아, 스피노자는 그렇게 스피노자는 좀 다르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예. 안 좋게 봤군요. 네. 그때도 문제가 좀 심각했나 보다. 왜냐하면 결국은 땅이라는 건 제한돼 있는데 누군가 네. 가지면 누군가 못 가지니까 이것은 결국 끊임없는 시기심과 분쟁의 근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사람들은 고정 자산 말고 유동 자산을 선호한 거죠. 아. 그러니까 유동 자산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권력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견제할 거죠. 수 있다. 예, 권력자의 충동을 견제한다는 거죠. 우리가 유동적인 자산을 많이 예를 들어 고정자산 가지면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갑자기 땅 오늘부터 몰수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유동자산 만들면 환음이 어디 돌아다니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에서 부는 숨겨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은 농민들의 부는 딱 눈에 보이잖아요. 네. 땅이 어떻다 이게 보이는데 상업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 군주가 자의적인 행동을 못하게 막아주는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 몽테스키에나 이런 사람들이 환음이라든지 외환거래를 선호한 이유가 네. 유동자산을 증가시키니까. 네. 그래서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막 그 경제 정책이든 뭐 자기 마음대로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만들어준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몽테스키에는 유동자산을 선호했고 결국 이 사람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런 정치를 한다. 너가 도덕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정치를 하면 너는 거기서 어떤 수확도 거두지 못할 거야 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결국 네가 그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반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그 열정을 억제하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 제일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도덕적이 왜 되지 못하니 권고하고 너는 못됐다라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네. 너 그따위로 정치하면 네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정치하고 네 사람들 선동하고 이러면 너는 거기서 아무것도 표도 못 얻고 아무것도 넌 평판도 못 얻고 너는 이제 아무것도 못 얻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뭘로 보여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결국은 이제 지금은 군주에 대해서 보여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유동자산의 확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몽테스키가 강조하는 거는 네. 그 나라 군주가 공채라든지 국채 발행하는 건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발행해 버리면 국민을 예를 들어 가지고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국민을 더 옥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나라에서 돈을 막 발행해 갖고 국민들이 이제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아야 되고 너희들 꼼짝 못 해. 노예로 만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결국은 그 우리 권력욕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네. 이 결국 권력이라는 것들은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권력욕도 정말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욕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익욕을 이제 그나마 온순하니까 내세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결국 군주를 개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계속해서 사람들의 상업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몽테스키아가 이 책을 쓰고 할 때 네. 그때가 루이 14세가 지배하는 시대거든요. 지문국 국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몽테스키아가 얼마나 보면 답답했겠습니까? 네. 너무 안 먹혔겠다. 네, 그리고 그 자의적으로 권력을 쓰고 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뭔가 국내적으로도 안정을 주고 국제적으로 전쟁을 좀 어떻게 하면 안 일으킬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게 바로 지금 말한 환음이라든지 외환거래라든지 그러니까 상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평화와 안정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본 거죠. 잡혀가진 않았어요, 몽테스키. 아니 뭐 그런 건 그러진 아니고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몽테스키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18세기 중반에 사망을 했으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결국 뭐 몽테스키에는 결국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그 권력 분립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줬으니까 지금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봐야겠죠. 네. 자, 몽테스키가 이렇게 친상업적인 기조를 보여줬다면 네.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네. 제임스 스튜어트. 네,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인데 네. 그 아담 스미스에서 좀 가려져가지고 이 사람이 좀 빚을 못 봤지만요. 네. 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딱 이렇게 이제 선을 한 거죠. 결국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돈들이 많아지잖아요, 상인들이. 네네네. 그러면 이 상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상인들이 군주의 권력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딱 우뚝 쓴다는 거죠. 그러면 군주의 어떤 자의적 어떤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 결국 이 경제가 발전해야지 그러니까 네. 군주의 어리석은 폭정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경제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사람은 이 경제라는 것을 정교한 시계로 비유했어요. 시계로. 시계? 네. 시계가 우리가 아주 정교하잖아요. 네. 그 해중 시계 이런 것들. 네. 근데 이것들을 군주가 지 마음대로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장나죠. 고장이 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근데 시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 마음대로 알아서 잘 굴러가죠. 네.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알아서 잘 굴러가게 해라 이거죠. 국가 이것도- 권력 함부로 자의적으로 들어오지 마.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밥은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시계도. 그럴 때 권력은 어떻게 되냐?
아주 소프트하게 부드럽고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다뤄라 이거죠. 그런 개념을 이제 적용한 거죠. 밥만 좀 이렇게 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작은 정부의 이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네. 아, 괜히 안에 그 뭐 토니바퀴 같은 거 잘못 건드렸다가 나에 다 시계 고장 나 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스튜어트라든지 네. 그 몽테스키에가 그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군주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군주를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 군주의 이해관계가 크니까 네. 자의적 행동 못할 거야 하지만 그렇지만 군주가 진짜 에이 모르겠어 나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럴 경우가 있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뭐 경제가 좋고 내 뭐 부가 늘어난다지만 아예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쟤들 네. 손 좀 봐줘야 된다든지 그쵸. 이 정책은 없애야 된다든지 네. 이 정책 하겠다.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뭐 그것들을 이 군주의 어떤 그 열정을 좀 원상회복시킬 뭔가 다른 어떤 장치 메커니즘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존 밀러라는 사람이 결국 상인과 중간 계층이 집단 행동으로 그 군주에 대항할 수 있다고 딱 이제 또 이론을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거든요. 예전에 농민들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걸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또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이익에만 치중하잖아요. 내 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같이 사실 뭐 한다는 개념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라보다 지금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농민들 같은 경우가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뭐 우리 연계하고 외국의 개입하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딱 네. 그냥 내 영역에서 내 거 지키고 살 거야. 이런 게 강하니까 연대가 잘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상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서로 이제 물건을 주고받고 이래 되면서 상호 의존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렇잖아요. 물건을 주고 파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제조하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양한 연대 관계가 망성돼요. 그리고 파는 사람도 이제 같이 모여 가지고 팔게 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사하면 다 모여가 팔잖아요. 시장 같은 데서 시장이 모이잖아요. 그래야 더 유리하거든요. 길드도 있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상업하는 사람들이 같이 다 모여 살게 되고 또 노동자 숙련공도 모여 살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획일적으로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리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동료의 이익하고 여러 가지 자기 집단, 직종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드라든지 네. 네. 협회 이런 걸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만들잖아요. 네. 무슨 뭐 미용업 협회, 네. 유흥업 협회, 뭐 대중식당 협회, 장사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협회를 잘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이 권력하고 내하고 타협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이 군주가 만약 자의적인 행사를 막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인이라든지 이 자본가 계급이죠 결국은 이들이 딱 협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원상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경제 발전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 바로 이 군주를 충동을 억제할 수도 있고 이 상인 계급, 자본가 계급이 나오면서 네. 그 군주의 어떤 잘못된 정책을 언제든지 원상회복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군주의 열정이 더 이상 이제 사회에 위협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생각들이 이제 막 펼쳐지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도 근데 쉽게 네. 그렇게 바로 바뀌나? 그게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좀 어디 좀 집어쳐놨나? 아니죠. 그렇진 않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초기에 사상가들이 그 부의 축적을 이해관계를 옹호해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니까. 네. 그렇죠? 자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정치가 나아지고 군주가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권력 행사하는 걸 견제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개념을 이제 딱 결론을 내리고 결국 그걸 자본의 혁명 일으켜야지. 혁명도 일어났죠. 네. 그리고 그 자본 축적이 이제 잘 됐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인간의 본성도 서로 상호 의존이 되니까 서로 친절해지고 온화해지고 온순해져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정영진 씨? 아니, 자본주의의 그 탐욕이 아주 심해지면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 생각들이 17세기, 18세기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정말 좀 더 나은 정치적인 제도고 독재자가 나타나지 못한다고 봤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 프랑스 대혁명이 나타나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몽테스키에라든지 스튜어트라든지 말리의 생각, 이게 뭐야 이래 된 거는 거야. 아, 다 필요 없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 여러 가지 참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이제 더 이상 자의적인 독재자는 못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 옛날에
프랑스 왕보다 더 센 황제가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재밌는 거죠. 왜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본 이해관계를 옹호하면서 이 축적을 옹호해주고 계속해서 그 자본주의가 초기에 그렇게 확산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이거죠. 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기심으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몽테스키에가 왜 자본주의의 축적 이해관계에는 결국 왜 이렇게 돼버렸냐 이거죠.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본주의의 변화라든지 이걸 좀 더 네.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래 됐느냐 이거죠. 왜 이런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래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됐을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렇죠. 모르겠네. 왕비님 때문인가? 왕비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왕비님몰에서 타트 체리를 많이들 사셨던 것 같은데 네. 왕비님몰이 드디어 이제 중국 진출하십니다. 또? 중국으로 진출하셔야죠. 네, 그래서 네. 왕비님몰이 이제 중국에서도 타트 체리를 판매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근데 중국 분들 특히나 이런 피부 미용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이 콜라겐이 그렇죠, 가득 그렇죠. 들어있는 이 타트 체리는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 대박 네. 소식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실 것 같은데 중국으로 다 팔려가기 전에 빨리 여러분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사랑하는 분들께 또 다 선물하기도 쓸어가잖아. 한번 마음에 들면 못 사요. 우리. 면세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싹쓸입니다. 네. 왕비님몰 한번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요. 왕비님몰 한번 꼭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뭐 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그 천재적인 사상가들이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그리고 사회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유도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 역사는 정말 다양한 변수가 그렇죠. 복합적으로 전개하니까 네. 그렇게 다른 방향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여기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구성의 모순이요? 네. 그 보통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말했죠. 합성의 오류 이런 말도 쓰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다 좋은 선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전체로 보면 오히려 모순을 일으키잖아요. 합성의 오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저축을 합시다. 네. 개인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저축하는 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저축만 해버리면 더 안 좋아. 돈이 더안 좋아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합성의 오류, 구성의 모순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를 옹호해가지고 이해관계가 다른 열정을 대항하면서 또 이해관계가 완전히 지배를 하면서 다 했지만 그러니까 상인들은 검소하단 말이죠. 그렇게 다 모으려고 하지만. 근데 사회적 분위기는 오히려 낭비적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물건과 서비스를 파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낭비적으로 흘러가고 상인들은 윤리를 지키지만 대중들은 방탕해지더라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결국은 일종의 합성의 오류를 일으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사회 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참 몽테스키에라든지 이 네. 제임스 스튜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뭔가 전개되지 참 않아. 그러니까 예측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이론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나중에 엘버트 허시먼 같은 분은 참 이분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이론 가지고 이것이 맞고 저것이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더 공부해보고 계속해서 네. 그 선행 이론을 봐야지 우리가 더 논의를 충분히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입장을 정해가지고 이게 맞고 틀리다. 이거는 나중에 보면 사상사에 더 웃기는 좀 이제 정말 코미디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좀 더 계속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몽테스키에를 뭐라는 건 아니고 그 당시 한계였겠죠. 근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그 왜 이렇게 그 정말 이해관계가 열정을 억누르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되면 더 좋은 정치가 나온다고 봤는데 왜 안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를 파고든 사람이 이제 영국의 퍼구슨이라는 사람하고 프랑스의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파고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퍼구슨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상업과 여러 가지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치적 지혜도 발달하고 네.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부르주아가 이제 지배 계급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든지 권력자 함부로 못하게 된 것도 맞단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오히려 그렇게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전제 정부를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전제 정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독재 정부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기 마음대로 그 하는 정부를 탄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지, 내 돈을 갖고 있어야지, 소유가 되어야지 내 자유를 지킨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전제 정치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유도한 왜 그러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상업 사회인데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 저자는 이렇게 파악을 해요. 자본주의 사회는 아주 풍요롭다 이거죠. 생산력이 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풍요로움 속에서 풍요 속의 빈곤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부자 같은데 나만 가난해. 그럴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절대적 박탈감보다 상대적 박탈감. 그쵸. 이제 상대적 박탈감으로 한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원한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 사회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고 또 사람들이 가지는 거는 뭐냐면 이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네. 이해관계를 재산을 모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변하니까 사람들의 특징이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다 보면 재산을 내가 잃어버리고 하층계로 추락하지 않을까 이 공포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 항상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업이라는 것은 항상 바뀌잖아요. 네. 농사라는 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원래 1년에 얼마치 벌어야 되는 게 네. 딱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아파트를 이 동네 살았는데 이 동네 아파트는 갑자기 뭐 몇 년 만에 몇배가 오르는데 내가 저 동네 아파트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박탈감과 그렇죠. 나는 내 혼자 이러다가 뭐 요즘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벼락 부자가 아니라 벼락 거지 이 말 나오잖아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사회가 되냐면 이때 이 사람들의 불안감과 상대 박탈감을 이용해 가지고 자, 내가 이 모든 해결해 줄게. 이 모든 불안과 이 모든 박탈감 해결해 주겠다고 강력한 내가 정부를 만들겠습니다는 포퓰리즘이 나온다. 이게 바로 독재를 부른다는 거예요. 히틀러를 부르는 게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시대가 히틀러를 만들고 시대가 나폴레옹을 만들고 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해관계에 집착하라는 거. 불을 모으라는 게 오히려 이런 사회를 만들어버린다. 우리 자유로운 사회가 정치 발전하면 자유로운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전제정부 사회 그런 어떤 포퓰리즘 정부라든지 강력한 정부를 쉽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지금 무섭거든요. 이게 몇백 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도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 포구선이 200몇십 년 전 사람인데 네. 이때 이미 예상을 했거든요. 상업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이런 사회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부의 집착이 그런 전제 정부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이해관계가 가지는 게 평온함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이다, 안정적이다 이런 걸 원했잖아요. 명예, 권력? 아니 그게 그것도 있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내가 장사를 하려면, 내가 회사 활동하려면 좀 조용한 걸 원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 정부를 또 원한단 말이죠. 아, 차라리 강력한 정부가 들어와서 다 그냥 노동 운동이고 다 부숴버려. 노동자들 입에 마우스 딱 마스크 씌워버리고 이제 더 이상 조용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변화의 싹을 자르는 걸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어떤 공공 정책을 펼치고 행위를 하지만 이게 내 장사를 하고 내 기업 활동에 방해되면 그거 없어져야 돼. 그런데요. 그런 없어지는 전제 정부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 이제 포구선이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아주 공평한 정부가 있고 정말 평온하게 이 통치를 한단 말이죠. 네. 그것만 가지고 이 정부는 아주 능력이 우수한 정부다라고 평가하는 것만큼 그 정부가 자유를 가장 위태롭게 한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온함을 갖고 자꾸 평온한 정부가 좀 강해야 돼, 안정적인 정부가 좀 힘을 보여줘. 이게 결국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대요. 이 포구선의 말은 이런 거예요.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시계처럼 정밀하고 이게 정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계를 이게 경제니까 요거를 한 번씩 시계 밟을 때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그런데 정부나 권력자, 군주 입장에서는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에이씨 그냥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열어볼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바로 군주가 이 시계가 정교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변덕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바로 전제 정부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포구선의 비판인 거죠. 왜 그러면 몽테스키에가 원했던 사회가 왜 전개되지 않았나, 역사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열정을 제압하면서 사회가 오히려 전제 정부를 부를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포구선이 아주 재미있게 말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크빌은 한번 저희들이 다뤄야 되는데, 네. 토크빌. 예, 이 토크빌이 또 아주 정말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토크빌 같은 사람은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왜 미국 사회가 자기가 처음 보고 너무 놀랬던 거예요. 당시 미국을 가보고 나서. 네. 미국을 이 사람이 한 몇십 일 여행하고 나서 네.
미국 사회를 몇십 년간 산 사람보다 더 미국 사회 본질을 꿰뚫는 책을 썼단 말이죠. 참 이 토크빌 나중에 한번 꼭 다뤄볼 만한데요. 네. 이 토크빌은 발자크 소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경제가 발전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1830년에 7월 혁명이 있고 나서 좀 일종의 입헌 군주제가 되거든요. 네. 그때 등장한 왕이 루이 필립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발자크의 소설 사촌루이 베트를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루이 필립이 그 당시 왕 이름이 루이 필립이거든요. 루이 필립이 프랑스를 지배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헌법이 있는가? 헌법 위에는 신성하고 존경받고 상냥하고 위엄 있고 젊고 전능한 5프랑짜리 화폐가 있다. 이렇게 딱 그 소설에 나와요. 프랑스를 지금 지배하는 것 왕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다. 자본. 5프랑짜리 화폐 돈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예를 이제 이 소설을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이해관계가 돈이 결국 군주를 지배한다. 군주까지 지배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근데 토크빌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비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배하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해관계가 이제 군주를 지배하니까. 근데 토크빌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봅니다. 자, 경제적인 발전을 하니까 물질적으로 성장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뭐 이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예의 범죄를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교화를 이제 잘 도덕적으로 교화시키고 자유롭게 만들 것보다는 네. 물질적 쾌락에 탐닉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히려 돈이 많아지니까 뭔가 사람들이 예의 범죄를 차리고 이런 것보다 자유를 좀 더 의미 있게 누린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물질적 쾌락에 탐닉하게 만들고. 그렇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돈만 벌면 그 갑자기 이제 벼락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예전 사람입니다. 예전 경우는 무조건 처벌드리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게 쾌락에 먼저 탐닉하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개인적 자기 부만을 위해서 공적인 용무를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 성장하면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진정한 이해관계를 사람들이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이해관계를 모르고 자기 사업에만 열중해가지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때 방향을 손을 놓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토크빌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시민들이 자기들의 이익에만 열중하게 된다. 아, 주식이 얼마 오르고 내 아파트값만 오른다. 이것만 열중하게 되면 교활하고 야망 있는 자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는 뭐 그 내 이익만 내 돈만 되면 아유 누가 되든 난 상관없어. 내 땅값을 올려주고 내 집값을 올려주고 내 주식값만 올려준 사람한테는 오케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람들은 내 사업을 할 수 있게 법과 질서만 필요하다. 아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강력한 법 그리고 강력한 질서를 가지고 이제 좀 착착착 우리 경제 잘 돌아가게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는데 바로 정부에게 그런 것만 요구하게 되면 질서 유지만 요구하게 되면 국민은 이미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 국민은 이제 노예가 되어버린 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발전이라든지 우리가 이해관계에 너무 그게 집착하다 보면 정치는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 있다는 거죠. 발전하고 퇴보하고 양단이 아니라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발전할 수도 있지만 퇴보할 가능성도 또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인식할 때 왜 자본주의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들을 좀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돈 많아지면 네. 결국은 좀 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또 엉뚱한 방향으로 더 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우리 보고 이제 물질적 일반 국민들 보고 물질적 이익 추구만 하라고 하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 애초에 그러니까 이 자본 축적을 옹호했던 사상가들이 그렇게 설계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회가 좀 더 평온하고 안정적인 사회가 될 거라 했지만 네. 오히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명예라든지 권력을 향한 갈등이나 투쟁은 줄어들 거니까 사회가 좀 평화로워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돈만 버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 게임하기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돼지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질에만 집착 개돼지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은 그만해. 우리가 이제 권력 게임하기는 우리끼리 막 서로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이제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해관계로 열정을 대치해가지고 우리가 자본주의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된다고 봤지만 결국 그것은 시민 정신을 말살하고 폭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또 결론인 거죠. 그러네. 결론은 기승전폭정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뭘 폭정이라고- 해도 다 기승전폭정이야. 아니 뭐 폭정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들을 연한 또 사상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참 이게 이분이 재미있는 게 애초에 원제는 우리나라 책 원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전적 자본주의 옹호론이 나오거든요. 원제는. 근데 사실은 그 옹호론 하니까 우리는 이 자본주의 옹호하는 책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쫙쫙 가다가 애초에 이렇게 옹호론이 갔는데 이 옹호론의 역사적 전개는 결국 이렇게 네.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니까 정말 쫙 재밌게 가다가 뒤통수 한번 콱 맞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이제 아주 논리 전개가 아주 네, 탁월한 네, 것 네. 같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네. 목소리 하나만 좀 그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캠페인 저희를 통해서도 많이 또 전해졌는데요. 우리 18살이 된 이후에 또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 이 아름다운 사회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네요. 확실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조금만 말씀 더 드리면 그 프루동이라는 아나키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 아나키스트는 기본적으로 뭐 어느 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만 동양의 묵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권력에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프루동 같은 경우가 그 무정부주의자라고 하죠. 네. 자기 그 책에다가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모든 재산은 훔친 것이다.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데 근데 이 프루동이 나중에 이 사유재산의 자본주의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너무나 흉포하고 광대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네. 이 국가 권력에 맞서려면 사유재산 이것들이 그나마 맞설 수 있는 네. 대항 권력이 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애초에 뭐 열정과 이해관계 해가지고 이해관계 사실 다른 열정을 제압하고 했는데 제압을 넘어서 가지고 이해관계 자체가 하나의 완전히 이제 폭주가 된 현실을 또 보여주고도 있는 거죠. 지금은. 국가 권력이 뭘 자꾸 침해하려고 할 때 특히 네. 제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건 내 재산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으니까 네. 뭐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보다 아마 네. 그 프라퍼티 개념이 네. 미국이나 뭐 영국 뭐 이쪽은 훨씬 더 강한 그쵸. 것 같더라고요. 네. 내 거에 대한 네. 내 거는 이제 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그렇죠.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자기 것에 대한 관념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나 것을 지키려고 하고. 네. 근데 애초에 자본주의의 생각들, 몽테스키에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막 지키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회를 파멸로부터 막기 위해서 권력자를 막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참 재밌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런 몽테스키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잊혀졌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케인스라든지 이런 현대 경제학자들도 뭐 자기들이 몽테스키에가 이미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거든요. 몽테스키에를 네. 몰랐단 말이죠. 네. 아까 말한 스튜어트라든지 왜 몰랐느냐. 이분이 재밌는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애초에 그러면 자본주의 옹호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를 같이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왜 현대 사람들은 모를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애초에 이제 자본주의를 옹호했던 거는 기대했던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좀 권력자 자유도 네, 네. 방지하고 여러 가지 좀 더 좋은 정치 발전을 한다 했는데 오히려 권력자 독재자가 나타나고 오히려 억압적인 전제 정부 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는 그렇게 왔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본래 만든 거는 이런 효과를 기대했던 거야라고 만약 말을 해버리면 자기가 지금 이 제도의 권력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이게 애초에 약속했던 게 어디로 간 거냐라고 항의를 할 수 있고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권력 유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들이 사실은 망각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잊혀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기대에서 채택이 됐잖아요. 자본주의가.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못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회적 질서는 왜 계속 존속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 자본주의는 본래 그러면 이건 그다음에 지금 애초에 자본주의는 인간의 충동을 억제하고 우리를 좀 더 자유를 준다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원래 목적이 원래 목적 그랬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 자본주의 질서가 왜 계속 유지되어야 되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의문을 제기할 때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것들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망각의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망각에 들어갔던 것들은 우리 엘버트 허시먼이라는 아주 탁월한 학자가 1977년에 아주 다시 끄집어내는 기념비적인 거예요? 저작을 써낸 거죠. 네. 그렇습니까? 원래 자본주의의 목적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잊혀진 그 원래의 목적 네, 네. 이걸 이제 허시맨 아저씨가 꺼내주셨다 이거죠. 네, 네, 네. 근데 자본주의는 이게 저의 네. 생각은 물론 이제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좀 아니야 얘기해봐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인간의 뭐 모든 본능들을 다 이렇게 네, 쭉 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몇 개 안쪽에서 이제 네, 네. 다 네. 결판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편해지기 위한 욕구가 네, 매우 네, 중요하다고 네, 봐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종족 번식 뭐 이런 거 등등일 텐데 편해지기 위한 욕구로서 저는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네, 보거든요. 네. 결국 내가 1등석 타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뭐 좋은 차 누워서 좀 가고 싶고 뭐 이런, 그쵸, 이런 거 그쵸. 아니겠어요? 네, 네. 그리고 편해지고 싶은 욕구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앞 세대나 뭐 그전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인류 네, 네.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음. 아주 옛날에는 무슨 뭐 그게 이제 권력욕 같은 걸로 이제 발현이 됐을 거고 권력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자본주의 네, 네. 사회에서 이 돈으로 좀 바뀐 네, 거라고 네. 이제 저는 아, 네, 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자본주의가 꽤나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이식이 됐다는 거네요. 이분 말씀은. 아니 뭐 그 이식됐다기보다 이제 네. 초기에 그 이제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성장할 때 그 이론적 근거를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던 그 네. 그거를 그 현상을 접하게 됐던 그 지적 엘리트, 통치 엘리트들은 아 요거를 요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아.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네. 촉진을 시켰다고 아, 보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에요. 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아담 스미스급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성. 네. 아담 스미스가 네. 본래 아담 스미스도 이 책에 나오는데 아담 스미스는 열정과 이해관계를 그냥 하나로 다 묶어버렸어요. 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근본적으로 인간은 열정과 이해관계가 하나다 이거죠. 뭐냐면 결국 인간은 자기 생활을 개선하려는 욕구가 있다 이거죠. 네. 지금 말씀은 편하고 싶은 거죠. 네. 그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돈도 모으고 다 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또 그렇게 말은 하지만 또 아담 스미스가 재미있는 게 근데 그 편하게 살고 싶은 그 이제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 욕구는 또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 욕구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자연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잖아요. 네. 편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데 그 욕구는 결국 그 욕구의 동기는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남하고 남들보다 다르다는 더 편하게. 남들보다 더 네. 편하다는 거지. 내 자체에 절대적인 편하다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담 스미스는 가장 물질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결국 내세운 인간 경제 활동의 근본은 결국은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아주 좀 웃기는 거죠. 이 허영 덩어리. 아 그런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담 스미스 이후로 얘기도 나오지만 경제학에서 인간을 그러니까 열정과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부 이기심으로 몰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기심 몰아보면서 이 사회과학에서는 자꾸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니야 이게 본래 내재적인 뭔가 숨은 합리성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상식과 반하는 설명에 치중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자꾸 이기심만 갖고 본단 말이죠. 해석하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인간에게는 그 아담 스미스 말 맞다나 네. 근본적인 허영이라는 열정, 충동이 그 정념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고요. 그게 루소도 이제 그런 이야기 똑같이 해요. 네. 루소도 인간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내가 충동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해결되고 나면 또 같이 요구되는 게 인정투쟁이거든요. 결국 남한테 인정.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까 지금 말씀 1등석이 편하다는 것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타인에 대한 비교 우위라고 있거든요. 나는 1등석 타고 가니까 이렇게 편하고 이 상대에 대한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편함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정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숫자적으로만 환원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허시만의 사람이 대단한 게 경제학자거든요. 네. 근데 이 경제학자가 나중에 정치학자, 사상가로 계속 이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가?
허영 본인이 허영덩어리인 거 오늘 씨. 내가 다시 한번 허영덩어리라고 내가. 아니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네. 그 적각에도 보면 평민이잖아요, 줄리앙 소래는. 음. 근데 줄리앙 소래는 귀족이 갖고 있는 열정을 가진단 말이에요. 출세를 하려고. 네. 그럴 때 결국 왜 인간은 욕망을 가지냐 이거죠. 그렇게 욕망을 가지냐. 근데 근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론가 그런 이야기했는데 욕망은 결국은 뭐냐? 지금 현재의 자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표시거든요. 네네네. 내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의 나 자신을 초월하는 의지가 바로 욕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욕망 덩어리라는 건 사실은 또 초월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항상 초월하고 싶기 때문에 욕망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진짜 욕망을 잘 보면 되는 거지 너무 막 욕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 욕망 좋은 거예요. 건강한 욕망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이분만한 열정은 또 없을 거예요. 커피에 대한 열정. 오, 우리 맞아요. 이상호 대표님 정말 이 전 세계 돌아다니시면서 이 맛있는 원두 찾아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상품 개발하고 블렌딩하고 네.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열정은 우리가 좀 높이 살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이상호 대표님의 그 1kg 커피 많이들 애용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도 이분이 또 커피 만드는 로스팅하는 과정들이 이게 또 있거든요. 네.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kg 커피 앱으로 다운받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또 1kg 커피 검색하셔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 네. 이제 좀 결론을 좀 한번 내 볼까요? 결론은 뭐 거의 다 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결국 이제 이분 자체가 뭐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인간 어떤 열정과 이해관계를 대립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은 항상 그 뭐든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보적인 작용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관계를 우리가 열정을 대체하는 대항하는 그 투쟁으로 내세웠던 몽테스키와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사회가 열정을 계속 방치하면 이 사회는 파괴된다고 봤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해관계를 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또 어차피 문제가 독재자가 생겼잖아요.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자 이해관계가 19세기에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한바탕 소동이 끝이고 나서 비엔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유럽 전역이 한 거의 100년 가까이는 비교적 평안하고 네.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네.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는데 자 벨르 에포크라고 하죠. 진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아름다운 시절이었는데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요. 열정이 이제 억압된 거잖아요. 네. 세상이 공허해지고 따분하게 생각되고 이 지금의 부르주아 질서가 네. 그 예전의 귀족, 영웅, 중세 기사 시대 이런 것보다 너무나 빈곤하다. 네. 이런 비판이 막 제기되는 거예요. 아. 세상이 너무 심심하다. 음.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마르크스는 소외 이론을 나오고 음. 옛날 인간들은 얼마나 좋았냐 막 이랬는데 지금은 다 우리가 소외됐다. 네. 또 프로이드는 봐라 예전에는 충동을 막 발산했는데 지금 성적 충동, 리비도가 억제되니까 그 우리는 성적 충동을 희생한 대가로 발전을 하게 됐다. 문명을 가지겠다. 이런 이제 이론이 막 나왔다거든요. 발전의 대가로 결국 우리는 충동을 희생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참 지금 보면 재밌는 게 애초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개성 있잖아요. 개성이나 네. 충동을 똑같이 200년 전 사람들은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인간이 망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억누르려고 이 이해관계를 내세웠는데 네. 200년 뒤에는 또 그걸 이 찾자고 사람이 난리. 이걸 찾자고 또 날린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아니 진짜 그 이론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이론들이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있잖아요. 자본주의를 제일 욕하는 게 뭡니까? 인간성 상실, 네. 네. 분업화되가 단조롭고 네. 재미없고 너무나 우리가 억압되고 소외되고 개성이 사라진 네. 몰개성의 몰개성, 사회. 획일화. 핵이 200년 전에 몽테스키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했는데 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야 인간 세상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역사는 정말 돌고 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네. 듭니다. 네. 재밌네요, 역사. 네. 자, 그리고 하나 좀 뭐 알려드려야 될 게 네. 그 일당백
김제 책으로 잘 또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좀 주셨는데 네. 요즘 뭐 미술 뭐 이런 것도 오. 좀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일당백 아트 채널로 여러분 자매 채널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 채널에서 미술이라든지 음악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구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52번째 책 열정과 이해관계 오늘 이해 잘 됐죠? 저는 이해 잘 됐어요. 아유, 네. 그럼 뭐 됐습니다. 정민이 이해 잘 되셨으면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